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였는가 하면 행정부를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구나.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두 번째 시간에서는 21대 국회를 통해서 32년 만에 드디어 행정부와 더불어서 입법부를 완벽하게 바꿔서 단독 입법권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저마다 자기 요구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데 입법 구성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5월 31일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 16일 날 개원을 했어요. 7월 16일. 그러니까 무려 한 달 반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대는 크고 사실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왜? 유권자는 좋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임한 지 한 달 반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과연 기대해도 좋을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노동자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이고 학교 비정규 노동자인데요.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신종, 하여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됐는데 파견법, 정리해고제, 기간제법의 산물이죠. 이 법과 제도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파견법이 없을 때는 하청이라는 게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제가 없으면 일단 정규직이 되면 종신고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규직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왜? 정리해고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대구의 달성공단에 한국KH라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데 해마다 수십억씩 흑자를 보고 있고 벌써 그 20년 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그래요. 브랜드는 갖고 있고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그 브랜드로 자동차에서 납품하겠대. 그럼 여기는 민주노조도 있고 정규직이었는데 갑자기 뭐 경영상 이유로 하겠대. 마찬가지로 2007년에 제정된 기간제법 때문에 여러분 무기계약직인 거예요. 그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무기계약직 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생겼어요. 노동자가 있고 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법이 있고 이 법의 규정을 받는 신종 노동자가 생긴 거죠. 우리가 팔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이 없으면, 기간제법이 없으면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없어요. 파견법이 있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하청 파견업체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전태일 여사 얘기를 했죠. 그때는 불법 파견이에요. 그런데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사람 장사를 해주게 돼요. 가령 시청구청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 여러 유형이 있죠. 거기 정규직이 있죠. 또 청소하시는 미화 노동자, 주차관리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식당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파견법이 있기 전에는 시청에 일하는 노동자는 전부 고용주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부 직종은 다르지만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곳은 시청인데 일하는 곳은 교육청인데 사장이 다 따로 있죠. 소위 말하는 파견업체예요. 이게 파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어쩔 수 없다 해서 파견법을 제정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 장사를 허용해 준 거예요. 사람 장사가 뭘까요? 일은 여기서 하고 업무 지수 여기서 받는데 우리 회사는 사장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은 뭐 하는 걸까요? 교육청에 납품하거나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마진, 이윤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중간에서 사람 장사 해가지고 임금을 경제학 용어로 중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직고용을 하면 이 비용을 그냥 우리한테 주기만 해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고용 문제가 해결될 건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쓰고 수요 필요가 없으면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파견법은 얼마나 편리한 제도냐면 개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어떻게? 수요가 많을 때는 고용했다가 수요가 없을 때는 버린다. 그러니까 일회용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직접 안 해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걸 누가 해요? 하청업체 사장이 해요. 이게 파견법이에요. 무지막지하죠. 정리해고제는 뭐냐면 사장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영상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리해고가 없으면 회사가 망하거나 노사가 합의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빼면, 그러니까 전태일 여사 당시만 해도 법이 안 적혀서 그렇지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에는 고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노동자를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였어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첫째, 노사가 합의를 했다. 협의가 아니에요. 내가 동의해야 자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사가 망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였어요. 그런데 정리해고제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를 수 있다. 그게 2009년도에 벌어진 쌍용 자동차의 비극이에요. 쌍용 자동차는 평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고 평택 시내 작업복을 입고 다녀요. 그 신분이었어요. 마치 울산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이름표까지 달고 다니죠. 포항 가면 포스코 노동자들이 그래요. 광양 가도 포스코 노동자들이 그러겠죠. 소화리 가면 기아차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마치 예전에 그 입시제도 하에서 시험 칠 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교복 입고 서울고구나, 경기고구나 이랬던 것처럼 그랬는데 2009년이 문제일까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에 10년 후에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경영상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강제로 해고를 시킵니다. 거기에 맞서서 77일 파업을 하다가 감옥을 하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법적으로는 회사는 법대로 했다. 노동자는 법을 안 지켰다고 감옥을 가죠. 문제는 이 법이 언제 제정되고 언제 도입됐나요? 언제 됐을까요? 이건 98년입니다. 기간제법은 2007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독재정부가 아니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민주정부이고 두 번째 민주정부가 노동자에게는 파견법, 정리해고, 기간제법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박정희 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민주화가 됐는데, 독재정부를 물리쳤는데 왜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이라는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노동자가 생겼을까? 심지어 정규직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까? 정리해고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잔뜩 기대가 높아졌어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보시.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올해 4년 차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개혁했어요. 근로기준법 어떻게 개혁해요? 최저임금을 이만큼 올려놓고 최저임금 계산법을 식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올린 게 줬다가 되로 주고 말로 뺏어가듯이 하죠. 두 번째는 전교조는 아직도 전문용어로 야매노조입니다. 필증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노조 아니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4년이 됐는데도 5만 명이 모여있는 선생님들이 조조. 25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교조 보고 거기다가 아니 교육 일선에 교육감들이 다 전교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전교노조가 법률적으로 법외 노조래요. 몇 년 됐다고요? 4년째. 아니 임기가 5년인데 4년째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또 입법부가 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 적폐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파견법 정리하고자 하면 어떻게 도입되는가 하면 외환위기가 납니다. 그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없다. 위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급전도 빌려오고 장로의 금도부터 팔았잖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네 용돈을 좀 절반으로 깎아야 되겠다. 근데 집안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용돈을 안 올려주고 아버지가 차만 바꾸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어려울 때 내 피부를 하라 그래서 내가 진짜 친구랑 외식도 안 하고 했는데 형편이 나아지면 나부터 어떻게 해줘야지. 내 용돈은 그대로 놔두고 아버지 차만 바꾸냐. 지금 이런 격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한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게 20년째 이러고 있다죠. 그래서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얘기하고 공공의 비정 제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임 대통령하고는 다른 발언을 하고 방향을 바꾸자 그러니까 그래도 기대가 커지고 이제 잘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5%인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항쟁에서 87년 헌법에 헌법 34조 최저임금이 들어가요. 1.5%가 인상된 것은 33년 만에 최하입니다. 뭘 말할까요? 세상에 촛불항쟁에 들어선 그래도 가장 노동 존중이라는 노동 얘기하는 대통령이 들어선 세상에 1.5%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첫 해는 16% 올고 두 번째는 10% 올리고 작년에 2.9% 올렸어요. 이번에 또 했어요. 그래서 평균 4년 동안 7.7%. 이 수치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박근혜 탄핵될 때까지 7.4%였어요. 아니 박근혜는 탄핵하고 노동 존중 촛불 정부를 세웠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왜 중요하냐면요.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근기법을 개정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조카들이 편의점에 알바를 하잖아요. 야근에 일한다고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잔업한다고 잔업 수당이 없어요. 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알바하는 애들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게 뭘까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유일한 혜택이 그거예요. 그래서 10대 애들도 최저임금을 알아요. 근기법은 몰라요. 왜? 그건 나한테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일하는 노동자가 300만입니다.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알바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혜택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도 많지만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했어요? 소득 주도 성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의 임금을 올리면 그것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소주성. 자유한국당 을 폐지하라 그러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역설을 하더니 세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까지 가고 나면 박근혜 때랑 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1.5%가 역대 최저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외환위기 때도 2.7% 올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한 재난이 외환위기였죠.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돼요. 코로나하고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하루에 2배씩 오르니까 자발적으로 이부제를 했어요.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니고 휘발유가 비싸니까.
그 어려울 때도 최저임금은 2.7%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5%. 뭘 뜻해요? 뭘 뜻해요? 아, 그렇구나. 민주당은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맞서서 독재 세력과 민주 세력이 맞설 때는 우리 같은 편이 맞아요. 그런데 독재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이 사람들이 노동자 정당이 아니란 뜻이에요. 노동자 정당. 그러니까 차이는 뭘까요? 독재 정부는 법도 안 지키고 그냥 총칼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민주정부가 되면 법에 보장된 권리는 해줘요. 문제는 뭘까요? 법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지키시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통치자가 불법이니까 우리도 막 짱돌 던지고 막 하죠. 지금은 그럼 바로 불법 이렇게 돼요. 문제는 합법이라는 의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거죠. 이제 입법부 바뀌고 한 반년도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게 지금 또 다른 이제 숙제고 주제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투표를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그러면 그래 투표를 잘하자 그랬는데 투표를 지금까지 잘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지금 투표한다고 될 일이 아니네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게 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예로 합니다. 정치를 잘하자. 그러면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투표를 잘해야 되는구나. 투표는 꼭 하자. 21대 국회는 우리가 해온 투표 중에 제일 잘한 투표예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입법부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류가 반영돼 있죠. 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에 27명 모여서 결정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왜? 노동자 편은 만연이자, 사용자는 깎자 이래요. 그럼 누가 결정할까요? 공익위원. 그럼 공익위원이 누구예요?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산하단체나 거기서 위임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뭘까요? 정부의 의중을 반대로 투표하게 돼 있죠. 정부의 의중을 반대.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말은 공익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동자는 시급 10,000원 이렇게 하고 자본가들은 경영이 이러니까 삭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럼 어디만 보면 되겠어요? 공익위원들이 얼마냐예요. 그 첫 해는 16%, 둘째는 10%, 작년에는 2.8%, 올해는 1.5%. 그러니까 형식은 직접적으로는 공익위원이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첫 번째가 대통령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 그래 국회를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입법권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이게 드디어 이제 노동자 정치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저 정치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단지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